안녕하십니까. 서발용에서 소화기내 과장으로 근무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는 대장 농종 절제 후 출혈 예방 내시경 출혈에 대해서 조선대대 김성중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는데요. 양력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조선대학과 졸업하셨고 조선대병원에서 전문기술을 하시고 전임하시고 2023년부터 소화기내과 조교수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학교 활동 내용 보시면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편집위원, 대한자학연구학회 종양연구회 간사, 대한소화기암연구회 학술위원 등 활발한 학회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용종 절제와 관련된 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혈은 지금까지 모든 연구에서 이렇게 용종 절제한 이후에 출혈은 2.6%에서 최대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당연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에 의해서 의료비가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무서워하는 것은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연구를 보면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5만 명의 환자 중에서 이게 적응증별로 봤더니 모든 적응증에서 아스피린을 장기간, 출혈로 인해서 장기간 끊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이런 스로브 엠볼리즘 리스크가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보고한 메타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종 절제한 이후에 출혈을 예방하고 또 생겼을 때 치료를 적절히 잘하고 빨리 이렇게 약을 드시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먼저 그러면 이렇게 블리딩에 어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런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용종 절제 후 출혈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시술 중 출혈이 있고 시술 후 출혈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출혈은 이제 시술 후 출혈이 되겠지만 보통은 시술 중 출혈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유럽의 가이드라인은 시술 중 출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을 뗐는데 60초 이상 기다렸을 때 피가 안 멈추면 시술 중 출혈이 있다.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 후 출혈은 이제 시술을 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출혈을 한 경우를 이제 시술 후 출혈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눈에 알기 쉽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용종과 관련된 특징이 있고, 프로시저와 관련된 특징이 있고, 환자와 관련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목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레터럴 스프레딩 튜머라 해서 평평한데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를 레터럴 스프레딩 튜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오른쪽 대장이 있거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른쪽 대장이 사실 벽도 얇고 내시경 조작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과 관련된 특징은 이제 전기를 사용했을 때, 왜냐하면 전기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화상을 입으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출혈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자가 모령이거나 기저 질환이 많이 있거나 그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항혈전제와 같은 약을 먹고 있으면 시술한 이후에 출혈이 훨씬 더 잘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방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부 그 위 시술을 하게 되면 예방적으로 이렇게 혈관을 코아뷸레이션을 하셔서 지혈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이 하부 위장관에서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떼고 났을 때 큰 베슬들이 있는데 이렇게 코아뷸레이션 포셉으로 이렇게 지져지고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했었을 때 그럼 출혈이 예방이 될 것이냐, 지연 출혈이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지연 출혈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고된 꽤 좋은 학회제에 대한 연구를 보면 347명을 대상으로 한 그 레더마이트 컨트롤 트라이얼 연구였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없었었고
또 이제 ESD 저희 이제 호남 지역에서 진행한 연구였었는데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콜로렉탈 ES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ESD를 하고 나서 이렇게 포스트 ESD 프로필락틱 코아귤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혈관을 기혈을 해줬을 때 이런 지연출혈을 예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 사진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A 사진은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콜드 스네어 볼펙톰이었고요. B는 이제 전기를 사용한 핫 스네어 볼펙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콜드 스네어는 서브뮤코살 레이어가 이렇게 적게 이렇게 제거가 되겠고 주변에 이렇게 베슬들이 서브뮤코살에 있는 베슬들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좀 더 깊게 서브뮤코사 층까지 제거가 되고 또 이렇게 이런 어둡게 보이는 것들이 다 이제 인플레메이터리 셀들이 되겠죠.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버닝을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 인플레메이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깊은 점막 하층에 있는 상대적으로 직경이 큰 혈관들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이게 절단이 되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딥한 서브코사층에 인저리가 발생하게 되고 혈관이 상하게 되면서 딜레이드 블리딩이 더 잘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인 클리핑은 어떨까요? 클리핑은 이것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 분석을 보면 12개의 연구를 이렇게 합쳐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버롤하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립을 한 분과 안 한 분과 이런 지연출혈의 발생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비교적 2021년도에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코스트 에펙티브 어널라이시스를 했었는데 이 선택된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된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 환자에서 클리핑을 했었을 때 이게 경쟁 코스트 에펙티브 리스 측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되는구나 라고 이게 결론이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하이 리스크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구를 살펴볼 건데요. 둘 다 매우 권위 있는 학회지에 보고가 되었던 연구입니다. 한 연구는 이제 ICT, 그러니까 이제 매우 잘 디자인된 연구, 9개의 연구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대장 용종의 크기가 2cm 이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록시멀 로케이션, 상행 결장이 있는 경우에 클립을 예방적으로 시행해줬을 때 약 50% 가까이 지연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었고 특히 둘 다 있는 경우, 크기가 2cm 이상이면서 상행 결장이 있는 경우에는 클리핑을 했었을 때 지연출혈이 약 63%까지 예방이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좀 더 최근에 이제 보고된 메타 분석을 보면 크기가 1cm 이상에서도 이런 예방자 클리핑을 했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 두 연구를 종합을 해보면 대장 용종이 크기가 1cm이고 상행 결장에 있고 이런 목이 있는 용종이 아니라 평평한 용종일 때 예방적으로 클리핑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를 생각할 때는 이제 환자의 특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환자 특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런 기저 질환에서 이렇게 클래스 3 이상이거나 아니면 항혈전제를 먹고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해서 좀 더 시술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예방적으로 클리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예방법으로 좀 더 블리딩 리스크가 적은 시술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제 크지 않는 1cm 이내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콜드 스네어 볼펙토미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제 보고한 연구를 보면 이 연구에서는 와파린을 드시고 계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끊지 않고 이렇게 대장 용종을 이렇게 절제를 했었는데요. 이게 콜드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과 전기를 사용 그룹을 비교를 했었을 때 와파린을 먹더라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서 뭐 즉시 출혈은 뭐 조금 있긴 했지만 지연 출혈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고가 되었었고, 또 가장 최근에 이제 보고한 메타 분석을 보면 콜드와 핫을 비교했었을 때 특히 이제 콜드 스네어 폴리펙터민의 이제 가이드라인가 1cm 이내에서 공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1cm 이내의 크기를 보았을 때는 핫 스네어에 비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콜드 스네어가 훨씬 더 지연 출혈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가 대장 용종의 크기가 1cm이고 이런 암을 시사하는 하이 리스크 피처 특징이 없고 또 이런 세사일 평평한 이런 용종의 경우에는 굳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우선적으로 공고를 하는 것이 이런 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이런 안티소브론틱 에이전트를 복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지연 출혈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런 항혈전제가 즉시 출혈과 지연 출혈의 이제 위험 인자임을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매우 적절히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약을 끊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을 좀 우리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환자가 이런 이제 그 혈전, 스롬보엠볼리즘의 하이 리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빨리 약을 이제 재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엠볼리즘의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는 뭐 이렇게 메카니컬 밸브가 있거나 이제 심방 세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점수가 6점 이상이거나 아니면 비교 3개월 이내에 최근에 이런 스롬보엠볼리즘 이벤트가 있는 경우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약을 좀 빨리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약제를 재개할 때에는 이 약제의 이런 액팅 타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러 항혈전제 중에서도 작용 시간이 빠른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약제로 프라스구렌이나 티카그렐 같은 항혈전제가 있고, 또 와파린을 먹는데 헤파린 브릿지를 한 경우에 보통 우리가 헤파린을 같이 쓰면서 와파린을 재개를 하기 때문에 헤파린이 있겠고, 또 최근에 우리 노악 많이 쓰잖아요. 노악이 작용 시간이 매우 먹고 나서 대부분 6시간 이내에 이제 다 이렇게 그 작용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를 쓸 때에는 사실 조금 이제 주의를 조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로 재개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약제를 재개하면서 환자분들께 교육을 잘 하셔야 되겠고, 혹시라도 이제 지연 출혈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한 지연 출혈이 그러니까 발생하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그 프로시저 자체가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이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스롬보엠볼리즘의 리스크가 좀 낮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프로시저라 하면 ESD나 아니면 이제 2cm 이상 큰 용종을 EMR로 뗀 이제 그 점막결제술로 이제 떼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약제를 이제 그 스롬보엠볼리즘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경험 관찰을 하고 약제를 재개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유럽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럽의 가이드라인은 아스피린은 최근에는 이제 끊지 않고 하는 것을 다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작용 시간이 빠른 약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럽의 가이드라인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보고 약을 시작을 해라. 와파린은 작용 시간이 늦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악 같은 경우에는 작용 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출혈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2-3일 정도 있다가 시작하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2014년에 IDN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대부분 와파린이나 이런 항혈전제는 가능한 빨리 재개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노악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악은 2-3일 이내에 재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약제를 재개를 할 때는 반드시 지연 출혈 가능성에 대해서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머리가 크거나 목이 두꺼운 용종은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용종을 떼기 전에 예방적으로 시술을 하고 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떼기 전에 디테처블 스네어를 이렇게 물고 나서 자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클리핑을 해서 먼저 이렇게 혈관 압박한 이후에 자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둘 다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목이 짧거나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내시경으로 먼저 떼고 그 다음에 클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잡고 나서 이렇게 바로 떼면 이렇게 혈관이 충분히 압박이 안 돼서 이렇게 뗐을 때 출혈이 바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스네어링을 계속 하고 압박을 충분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발판을 밟을 때도 이렇게 엔더컨 모드로 이렇게 노란색 발판을 밟는 게 아니라 이제 스위프트 모드로 그 파란색 발판 있잖아요. 그 커팅과 이제 코아귤레이션 모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는 스위프트 모드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보시면 자르고 나서 절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코아귤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바로 이렇게 피딩 베슬에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자르기 전에 스네어로 압박을 30초에서 1분 정도 하시고 자를 때도 이런 커런트 모드를 이렇게 스위프트 모드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피가 안 나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른 이렇게 클립을 하셔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하고 출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출혈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인젝션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이제 서멀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지혈하는 방법이 있겠고 클립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스네어링 같은 걸로 이제 메카니컬 방식이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헤모스타틱 파우더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대장 용종을 떼면 대부분의 출혈은 이렇게 뮤코사 레벨의 이런 스몰 베슬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워터 이리게이션만 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면서 지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 정도 봤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내시경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떼고 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혈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제 스네어링을 한 번 자르진 않고 스네어링을 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압박을 해주면 피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보시면 1분 동안 좀 보시면서 물을 뿌려서 서브무코사가 이렇게 물을 머금게 해서 압박 효과를 얻어서 이렇게 지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스네어링을 그 자리를 다시 해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렇게 지혈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해서 지혈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대부분 APC 프로브나 아니면 스네어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혈을 하겠습니다. 스네어를 좀 내서 중요한 게 이제 스위프트 모드가 아니라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모드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지혈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위프트 모드는 이렇게 조직이 잘리지만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모드는 사실 잘 잘리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스네어 팁을 베슬에 대고 이렇게 발판을 밟으셔도 제 경험상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막 절제가 되거나 아니면 깊게 머슬이 인절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스네어 내셔서 대고 발판을 밟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커런트 모드가 이제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모드로 해야 이제 안전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좀 더 스포트 블리딩이 있거나 아니면 블리딩이 좀 더 액티브하게 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코아귤레이션 폴셉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데 보시면 폴로는 어퍼하고 좀 다릅니다. 폴로는 코아귤레이션가 보시면 훨씬 더 작고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혈을 하실 때 보시면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잡으시고 좀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 발판을 밟으셔서 이렇게 그 딥 머슬이 딥한 레이어가 이제 이런 뻔을 있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클립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은 사실
상황에 맞게 좀 다양한 크기의 클립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동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저희 병원에서 쓰는 클립인데 이제 상품명을 이제 적어드려서 죄송한데 전통적으로 이지 클립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지 클립은 사실 그 클립을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클리핑을 할 때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지 클립은 한번 물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이면 다시 이렇게 벌릴 수가 없잖아요. 이에 이제 반해서 이제 힐로 클립이라고 해서 이제 리오픈업을 하는 클립이 있는데 이 클립은 이렇게 다시 열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그 클립을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클리핑을 할 때 속도가 빨라버리면 조직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천천히 클립하는 게 중요한데 이 천천히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옵티머스 클럽이라고 해서 이 클립은 저희 병원에는 18mm짜리거든요. 좀 큰 클립인데 이게 이 클립은 이게 돌리는 것도 천천히 가능하고 클리핑도 천천히 가능하지만 이 클립 자체가 크고 끝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좀 주변의 조직이 좀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립의 특징을 좀 잘 아시고 여러 클립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핑을 할 때는 이제 저는 이렇게 클립하다 이렇게 찢어본 적도 있어요. ESD 한 이후에 이제 그 할 때 이렇게 보면 클립을 너무 밀고 팽팽하게 장이 있는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클립 너무 밀면서 이렇게 클립하게 되면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밀면서 클립하게 되면 이게 조직이 찢어지면서 클리핑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핑을 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그림과 같이 너무 이렇게 팽팽한 공기를 넣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기를 흡인을 하셔서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올라오게끔 만든 이후에 클립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밀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석션을 해서 내쪽으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클립을 하시는 게 최대한 조직을 많이 잡으면서 클리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클립을 맞게 돌리고 이 부분에 조직을 걸고 어느 정도 살짝 밀면서 흡입을 해서 나한테 당겨옵니다. 이렇게 당겨오면 조직을 많이 잡으면서 클리핑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클립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클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걸고 살짝 밀어서 석션을 하면서 조직을 나한테 이렇게 당겨오면 많은 조직을 상당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클리핑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네, 그리고 이제 여러 크기의 클립을 쓰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잡을 때는 18mm짜리 큰 클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잡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클립이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큰 클립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이제 주변이 이렇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클립들을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어서 한 가지 클립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 크기의 클립을 이용해서 클립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클리핑을 하게 되다 릴리즈를 시키면 사실 클립이 이 그림과 같이 꽉 물어지지 않습니다. 딱 이 옆에 사진을 보면 딱 이 정도만 물려져 있어서 제가 이제 그림 모실 건데 이렇게 물려져 있으면 이게 살살살살 잡아당기면 이 껍질이 미끄러지듯이 이게 클립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보다는 이제 환자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로컬 선생님께서 이게 이제 출혈을 치료하신다고 이렇게 클립을 많이 물었는데 이 사실 잘못 물린 클립이 상당히 방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살살살살살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이제 뮤코사는 찢어지지만 사실 근육층은 좀 잘 안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제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잡아당기면서 하면 이제 보시면 뮤코사는 찢어지지만 머슬층은 이제 인텍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잘못 물린 클립이 너무 다음 시술에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시술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모스타틱 스프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헤모스타틱 스프레이는 이제 혈관 응고를 유도하는 물질을 이제 뿌리는 건데요. 보시면 여러 연구에서 재출혈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재출혈이 가장 많은 경우가 하이포텐전,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가 하이포텐전이니까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출혈이 심한 경우가 되겠죠.
혈압이 떨어진 정도의 출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스펀트 블리딩이 있었던 경우에는 헤모스타틱 스프레이로 했었을 때는 제출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런 헤모스타틱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치료보다는 레스큐 세라피나 아니면 다른 치료와 병합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고 이제 공보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출혈한 경우는 아니고 이제 ES한 이후에 이제 예방적으로 연구 때문에 예방적으로 스프레이를 하는 경우인데, 스프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카메라하고 너무 붙어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이 분말이 카메라로 다 튀어서 시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제 기준으로 2, 3cm 정도 더 이렇게 시스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시스가 이게 끝에 닿아버리면 끝에 이게 가루가 묻으면서 얘가 또 이게 이제 그 구멍을 좀 막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벽면에 안 닿게 해서 뿌리고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뿌리고 나오면 시술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스트 블리딩이 있었을 때는 그 내시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을 하고 리서시테이션을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수혈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트도 하면서 이제 바이탈 사인을 먼저 이렇게 좋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바이탈도 스테이블하고 블리딩이 뭐 현저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시경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온고잉 블리딩이 있고 뭐 약간 프레시 블리딩 양상을 계속 이렇게 혈관을 보신다 그러면 CT를 먼저 찍어서 익스트라바세이션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익스트라바세이션이 있다라고 해도 바이탈 사인이 스테이블하다라고 하면 내시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하다라고 하면 안지오그래피를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 바우 프리퍼레이션을 해야 될까요? 피가 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일단 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다 겪었겠지만 바우 프리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시야라든지 아니면 출혈점을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이거는 좀 환자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계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전결을 해버리면 멈춰서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마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폴리펙토미, 포스트 출혈에 대해서 내시경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클립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럽에서는 어느 하나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클립이나 아니면 서멀 세라피 둘 다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클립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지혈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스테인스밀라 인저리 여부를 반드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클립을 통해서 이렇게 지혈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잘 물리는 경우가 있고, 클립을 했었을 때 병변 자체가 클로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염증이 심하고 병변이 큰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클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딱 클립을 타겟팅을 하셔야 되겠죠. 피가 나고 있는 혈관만 이렇게 딱 물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물어야 클립이 미끄러지지 않고 지혈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멀 세라피는 클립이 잘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베슬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ES한 이후에 출혈을 오신 분인데 상행 결장이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ES냐 병변이 때문에 병변이 넓고 크기가 매우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시경이 병변의 수평으로 가서 이게 클리핑을 잘 할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APC로 혈관을 지셔서 지혈을 했었고요. 잘 지혈이 돼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 환자는 이제 직장에 이런 360도를 두르는 이제 그 병변이 있었던 환자였었고, 상당히 하이 모빌리티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5시간 동안 해서 이렇게 제거를 다 했었었고요. 근데 이렇게 피가 나서 내원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냥 이제 클립 자체가 좀 어렵고 위험했기 때문에 서멀 세라피를 통해서 지혈을 했었는데 4일 후에 또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서멀 세라피한 이후에 헤모스타틱 파우더를 뿌려서 지혈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출혈 없이 환자는 잘 대응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폴리펙토미 블리딩의 위험인자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예방 전략으로 인한 하이리스크 피처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클리핑을 사용을 해보시고 크기가 1cm 이내이고 캔서 소견이 의심이 되지 않으면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시 출혈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지연 출혈에서는 환자가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면 초기에 이제 잘 리서시테이션 하셔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클립을 고려를 하지만 클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서머 세라피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윤철승입니다. 지금 뭐 2, 3년 전부터 아스피린을 먹고 내원한 환자들 그냥 그 위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 하는데 뭐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대장 내시경 할 때도 그 아스피린을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끊고 이제 대장 내시경을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교수님 의견에 의하면 그 아스피린은 안 끊고 그냥 그대로 그 바로 프레파레이션만 하고 그 대장 내시경이나 폴리펙토미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 사실 드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은 아스피린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ESD나 EMR 같이 이렇게 하이 리스크에서는 당연히 끊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서론 멤버리즘 약간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가 아니면 그냥 다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가 더 좀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끊으라고 하고 있고 특히 그 예방적으로 드시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당뇨 환자들에서 뭐 예방적으로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 다 끊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그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아스피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이니 발표니 뭐 그런 것도 끊으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저 이제 끊어보려니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면 로컬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끊어주시는 원장들이 계셔요. 감사하게 그냥 끊고도 했고요. 근데 그냥 오셔가지고 책대로 한번 해보자 발표드렸을 때 안 끊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빌리아리 하기 때문에 EST를 하고 ESD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무서워가지고 끊어보기도 하고 본인들이 나 저 뭐 이렇게 트로마 에볼리스크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보시죠 해봤을 때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분명히 리스크는 분명히 경험사가 있습니다. 한 번쯤이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저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순천 S병원 오광훈입니다. 저도 그 김성준 교수님께서 예전에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알려주셔가지고 덕분에 지금 주로 그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LCM 이하는 거의 이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하거나 아니면 좀 인젝을 해가지고 콜드 EMR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LCM 이상 되는 경우에도 좀 조직 검사 결과가 좀 괜찮을 것 같아 보이면 피스밀 콜드 EMR 걸 하고 있는데요. 혹시 1cm 이상의 경우에 뭐 LST 같은 모양이 좀 아데노마 나올 것 같으면 이제 보내긴 하는데 제 선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피스밀 콜드 EMR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이긴 한데 2cm에서 이제 그 10mm에서 15mm 사이가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크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데노마토스 폴립은 사실 무조건 한 조각으로 떼는 게 좋고요. 세사리 폴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나 세사리 세레테드 리전은 이제 조각조각 떼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이제 사실 디스플라지아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떼도 괜찮다라고는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은 그래도 한 조각으로 떼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3살 폴립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크기에서 한 조각으로 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 이렇게 조각으로 나눠서 떼게 되면 이제 혹시 몰라서 그 다음 추정 내시경 간격을 좀 짧게 1년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한 조각으로 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대 겁니다. 그 아까 우리 아스피린을 유지하자고 이제 이 공부사항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우리 디스커스에서 차주면서는 또 끊고 하는 게 브리딩이 높다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난번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상해져서 이상한 판결 많이 하잖아요. CPR에서 딥프랙처 있다고 의사한테 매덕을 지금 했거든요. 아스피린을 유지하자고 했는데 당신이 끊으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이 시외 어택이 와서 당신 이제 보상을 하라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이 아스피린 유지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끊고 이렇게 있어야 간혹 그 중에 한 명이 아스피린 학회에서 유지를 하라 했는데 당신이 끊으라고 해서 어택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치료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치료 내시경이 다 하이 리스크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진단 내시경은 제가 알기로는 상부나 하부나 조직 검사나 이런 간단한 시술들은 이렇게 복용하면서 하는 게 출혈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굳이 아스피린을 안 끊고 그냥 하시는 게 그 법적인 책임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그 콜스 폴리펙터미를 1cm로 선생님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0.78도 콜드로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0.7 사실 이제 대장 용종에서 표면의 모양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딥한 인베이전 소견이 안 보이면 저는 1cm 이내는 다 콜드 스네어 폴리펙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고 편하고 좋습니다. 예. 원장님 혹시 죄송한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저는 딱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 급여 기준도 있고 어쩌고 해서 한 0.5 정도 이하는 그냥 콜드 하고 0.67은 0.5라 기록하고 콜드 하고 8, 9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핫스네어 쪽으로 가는데 근데 여기 저기 혹시 어떻습니까? 1cm 이하 나는 다 콜스네 폴리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네. 안 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장에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하는데, 혹시 위내시경에서 그 콜드 스네어를 접목해가지고 인제께서 콜드 스네어를 떼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박효신 교수님이나 이준혁 더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상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컬러를 위해서 스토머는 훨씬 더 그 뮤코사나 그 머스쿠라이스 뮤코사층이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사실 콜드 스네어로는 잘 깨끗이 잘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EMR도 해보면 이렇게 스네어링을 하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스토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셔서 떼는 게 훨씬 더 완전 절제, 그러니까 이런 딥 마진이라든지 레터럴 마진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해보면 그 스네어링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고민이 아마 선생님은 3차 아니면 2차 아니면 개원과 1차 병원에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피가 나는데 이걸 내가 손을 대 말어 보내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술 중에 보이면 뭐 저희 다 펠로 끝나고 있으면 그러겠지만은 집 전화 왔어요. 집에 아까 환자가 피가 푹 쏟아진다는데 이걸 내가 해 말어. 혹시 선생님 어떤 기준으로 경과는 전화를 시켜야 될까요? 네,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가 났다라고 했지만 바이탈이 스테이블 하고 온고잉 블리딩이 없으면 사실 뭐 다음날 내시경 하셔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는데, 환자가 이제 온고잉 블리딩 피가 계속 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제 본인의 그런 병원의 사정과 본인의 이런 수준과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선에서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들어가셔도 좀 되지만 사실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 이제 보내시는 게 추후에 후속 조치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많이 이렇게 전원이 옵니다. 근데 이 환자 중에 본인 폴펙트미도 했고 교수님 강의 프로필락틱 클리닉도 했습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계속 이렇게 출혈이 돼서 뭐 세컨드 또 클리픽을 누리기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음날 피가 나요. 서운하고 또 저 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했는데 또 납니다. 안주로 들어가고 말까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 인도네시아 전화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 다행히 멈췄는데 선생님 언제 안 지워야 돼요? 사실 그런 경우는 안지를 해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찌끔찌끔 나다 안 나는 건 안지를 해도 안 보이고요. 네. 이제 만약에 최대한 여러 인도스코픽 세라피를 이제 시도를 하시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최대한 여러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클립이 잘못 물려져 있으면 제거하고 좀 지지고 거기 클립을 다시 문다든지 아니면 클립을 이제 추가로 하시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헤모스타틱 파우더를 좀 추가적으로 뿌린다든지 이런 그런 마일드한 블리딩은 그 정도 선에서 다 이렇게 컨트롤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CT에서 보일 정도로 큰 출혈이다라고 하면 다시 그때는 엔지오를 보내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 프로시저 블리딩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큰 용종을 뗐는데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엔지오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정성스러운 강의 준비, 그다음에 험악한 질문들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성중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